안녕하세요. 막세익 전무와 주경야도. 낮에는 주식 투자하고 밤에는 경제 서적을 읽는다. 그래서 주경야독입니다. 네, 주경야독 시작한 지 한 몇 개월 됐는데요. 이렇게 저자를 직접 모시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저명 인사들 제가 다 이렇게 아울러서 최고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도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굴까 하다가 이성우 센터장님이다. 그래서 이성우 센터장님한테 네, 나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이번에 반도체 오디세이라는 참 명절을 쓰셨어요. 명절은 아니고 그냥 책을 썼습니다. 제가 저한테 책이 일주일에 거의 한 권씩 날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책을 굉장히 강제로 많이 읽거든요. 네. 강제로 많이 읽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반도체 하면, 이때까지 반도체 리포트를 보면 시각공적, 증착, 포토 마스크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리포트를 제대로 읽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무슨 무협지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되게 재밌게 막 읽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오디세이인데, 네. 근데 제대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되죠. 유진투자증권의 이성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센터장님 전화번호가 없는 줄 알고 네. 출판사에다가 물어봤다가 저 전화번호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신영 이성우 그렇죠. 애널리스트 이렇게 돼 있어서 아니 신영증권에 언제 계셨던 거죠? 저는 이제 99년도부터 네. 2002년도 4월 달까지 다니고 잠깐 네. 딴 거 하려고 나갔었다가 네. 2003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죠. 아니 4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20년 넘는 그렇죠. 구면이다, 그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유진 전에 또 여러 군데, 몇 군데 계셨잖아요. 네, 유진 전에는 이제 IBK 예, IBK. 거기서 센터장을 좀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신형입니다. 신형인데 네. 신형을 2번 다닌 거가지고 아,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헤지펀드 한다고 네. 잠깐 잠깐. 좀 딴 일을 잠깐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거대한 반도체 오디세이라는 이 거대한 진짜 거작입니다, 거작. 네, 제가 보니까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책부터 읽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세계 1등이잖아요. 네. 네, 글로벌하게 메모리 쪽에 3개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점유율 다 합쳐가지고 한 70% 되지 않습니까? 75% 정도. 네, 75. 이런 그 전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 못 벌면서 다른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떻게 좀 맞는 얘기 같습니까? 아니면? 근데 이제 그동안은 좀 안 좋았죠. 몇 년 저희가 이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실망하신 분들도 많은데 또 이게 기대감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네. 대표님이 또 워낙 전문가시지만 또 우리 수익률 게임에서는 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게 수익 내려고 하는 건데 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외국인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정보에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 후배들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는 친구 후배들이 있어요. 제 축구하는데도 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에도 우위에 있고, 그리고 반도체 차트를 보면 2010년, 11년도에 그때 LP다마하고 하이닉스가 SK 넘어간 이후로 네. 예, 과점화가 되면서 이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우상향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 기업인데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기업이니까 수익을 내기에 참 좋은 섹터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은 좀 부진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포텐셜이 좀 많이 무르익은 네. 그런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클 기업이다 보니까 모든 사이클 기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다운턴에 걸렸을 때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무서워서 다 사실 화학이나 철강은 무릎이 왔다라고 해서 잘 못 사거든요. 이게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근데 반도체는 제가 용감하게 잘 사요. 아, 예. 네. 무릎이다 생각하면 뭐 사는데 그 무릎이 그냥 고점 대비 저는 30% 이상 빠졌을 때부터 네. 30에서 50% 사이를 그냥 분할 매수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네. 하는데 다행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와서 둘 다 52주 신고가 났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작년부터 맨날 삼성전자 사라는 사람이다. 네. 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삼성전자 제일 믿을 만한 게 삼성전자라서 삼성전자 얘기를 종목 얘기 우리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사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 하이닉스 산 사람은 다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52주 신고.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가 한 70% 이상 올라오고 네. 네, 삼성전자도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수익률 게임에서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 반도체가 아유 반도체 그거 지겨운 거 뭘 또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도체를 제대로 알아놓으면 수익률 내기에도 상당히 좋다. 네. 네, 요거부터 아시고 예,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우리가 투자하려면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반성을 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했구나. 어설프게 알고 투자했구나. 근데 어설픈 사람이 또 이거에 럭이 있잖아요. 좀 보면. 예, 뭐 좀 어설프게 아는 놈이 뭘 한다고. 그동안은 제가 참 운이 좋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반도체 그 공정 있잖아요. 제조 공정도 이제 제대로 뭔지 좀 알게 됐었는데, 1부 문명의 발전, 2부 반도체 제조 공정, 그리고 3부 실리콘 시대의 거인들 하면서 네. 예, 옛날 이 반도체 기업들부터 지금 거인들 다 얘기해 놓으셨더라고요. 다는 아닌데 이제 뭐 좀 스토리가 있고 네. 예, 제가 좀 알았으면 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 네. 했으면 좋은데 제가 아직은 뭐 역량이 좀 부족해서 아니요. 다음번에 또 아니요,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약간 오버, 오히려 내용이 많았고요.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카리용에서 트랜지스트까지 뭐 이렇게 하시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현대 디지털 문명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전략 자원. 이런 참 주옥 같은 문구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는 센터장님은 매우 꼼꼼하고 완벽주의자구나. 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네. 거의 옛날 뭐 중세시대부터 중세시대 예. 그리고 주역까지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뭐 사실 뭐 저도 궁금했고요. 우리가 네. 지금 컴퓨터를 쓰고 또 반도체가 거기 들어가서 핵심 부분이 됐는데 네. 이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네. 사실은 되게 그 저희가 의외로 잘 모르거든요. 이게 뭐 네. 갑자기 진공관이 나오고 뭐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그 아까 말씀드린 중세 시대부터 쌓였던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그 새로운 기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네. 노력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해오는 이런 과정 중에 있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분 적분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아, 예. 근데 어떻게 그 센터장님까지 하신 거를 보면 그래도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그래도 후회 없는 직업이신가요? 예, 뭐 저는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좀 꼼꼼하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또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뭐 제가 알고 있는 것 좀 전파해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제 성향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저는 뭐 제가 이제 매니저도 펀드 매니저도 해봤었는데 이제 네. 그때는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의사결정하는 네.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그렇죠. 힘들었고 그래서
애널리스트 하다가 그때 헤지펀드라는 걸 잠깐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네. 다시 왔더니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우리 네. 우리 박 대표님은 이제 이 전형적인 우리 매니저 하시는데 네. 저는 이게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제가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의 차이 하면서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만들어내시는 그 자료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아무래도 숫자, 네. 넘버와 내러티브. 네, 네, 네. 근데 내러티브와 넘버 중에서 무조건 넘버가 그렇죠. 정확해야 되다 보니까 넘버 요만큼의 내러티브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좀 나온 숫자, 이미 확실한 숫자를 바탕으로 이 회사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다라고 이제 적는 분들이 애널리스트고, 그런데 펀드 매니저는 아무래도 대중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의 네. 기업 가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뭐 제가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업계에서 좀 네. 유명하셨던 분 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해야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인사이트도 더 많이 늘고 훨씬 더 학습 속도를 빨라지죠. 그래서 저도 우리 후배 애널리스트들한테 조금 부족해도 빨리 자료를 내고 부족한 자료를 갖고 우리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면서 많이 혼을 나봐야 그래야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하우스는 이제 뭐 RA 이렇게 오래 안 시킵니다. 오래 안 시키고 가급적이면 빨리 그 자료를 내게 해서 네. 현장에서 예.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모니터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이런 우리 박 대표님 같은 인사이트풀 하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배워나가는 게 훨씬 많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자료가 이 회사 정말 좋아 보이고 이제 바이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하우스에서 먼저 강하게 바이콜 하면 약간 좀 맥 빠지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정말 확신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좀 길게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는 보통 이제 3년치 추정치가 들어가잖아요. 네.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애널리스트는 최소 10년치 이상을 봐야 돼요. 10년치 이상을요? 봐야죠. 뭐 그게 설령 틀리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그걸 보고서에는 못 내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나 또는 뭐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회사들은 10년 뒤에 이 회사가 어떻게 돼 있을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 같은 분과 계속 좀 만나면서 펀드 매니저들과 만나면서 그런 미래를 그리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반도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 네, 뭐 이것저것 다 보잖아요. 우리는 자동차도 보고, 그렇죠. 네. 뭐 엔터테인먼트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이 산업 전체적으로 보는 이 숲을 보는 약간 그런 인사이트는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보통 애널리스트 저희 이제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보통 흔히 말하는 바텀업 리서치를 많이 하죠. 회사에 가서 회사 이야기를 듣고 뭐 좋아 보인다 나빠 보인다 보고서를 쓰고 있지만 그거를 사실은 저희가 탑다운에서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산업만 무작정 성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른 산업이랑 어떻게 연계가 돼서 성장을 하는지 뭐 이런 거를 많이 봐야 된다는 거고 저도 그래서 뭐 이제 요거는 우리 업계는 아니지만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뭐 임원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반도체는 뭐 그분들이 제일 잘 알죠. 하지만 우리가 매크로도 보셔야 되고 또는 소비재도 봐야 된다. 사람들의 소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실제 디맨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한다는 거죠.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반도체 올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 삼성 임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 예측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객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물건을 요구를 했었다. 뭐 연초부터 스마트폰이나 PC 업체들의 수요 전망이 굉장히 공격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데 세계 경제의 규모가 있고 거기에 각 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고 또 최근에 뭐 흔히 말하는 뭐 보복 소비 열풍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이나 뭐 면세점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과연 그 수요가 갈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그 이런 삼성, SK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뭐 그쪽 분야는 굉장히 잘 알아요. 하지만 나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좀 놓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펀드 매니저분들도 계속 많이 만나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말씀 하시니까 옛날에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네.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애플에 2007년 6월 달에 나왔던 네. 그 아이폰이 나오고 그때 당시에 이 스몰캡을 하는 애널리스트 분이 이 스마트폰 혁명 이후에 뭐가 어떤 산업이 발전을 할까?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자료들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이북이 이제 활성화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스몰캡 애널리스트 분이 지점에 있다가 애널리스트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 리포트를 냈어요. 스마트폰 혁명으로 가장 수혜를 볼 회사는 모바일 게임 회사다. 네. 예, 그러면서 그때 게임비를 탑픽으로 네. 예, 추천하고 그 게임비리 한 5배 올랐던가 7배 올랐던가 올라가면서 6개월 만에 데뷔한 지 6개월 만에 베스트 애널리스트 네.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 혁신이 나와도 이게 앞으로 미래에 뭐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제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에 그런 것들이 다 뭐 맞물려서 성장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아이디어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인류 문명의 발전은 정보 저장 매체와 디스플레이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네. 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네. 정보 저장 매체. 옛날에는 종이, 그 다음에 소리는 축음기, 네. 필름으로 영상, 동영상을 했고. 근데 이런 정보 저장을 매체하고 또 그걸 어떻게 볼 건가. 네. 그러고 보니까 정보 저장과 네. 디스플레이로 발전을 했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2000년 동안 인류가 인류의 가장 좋은 저장 장치면서 디스플레이인 건 사실 종이였죠. 종이. 종이가 이제 우리 반도체 한 축, 그리고 네. 디스플레이, 뭐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사실은 그 내용은 제가 예전에 신영증권이었나? IBK에서 썼던 보고서를 이제 다시 재인용을 한 겁니다. 예. 사실 이제 그전에도 그 이야기를 좀 쓴 적이 있었어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제 좀 다른 기술도 좀 보게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워낙 이제 그 기술 혁신을 갖고 오는 기업들이 뭐 100배, 네. 뭐 300배 이렇게 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혁신 기술 이런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데 어디서 혁신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갖고 있는 부분은 사람과 정보의 이동 수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든 아니면 비행기든 네네. 우리가 빨리 이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정보의 이동을 빠르게 해주는 거. 옛날에는 뭐 봉화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알려줬다면 네. 뭐 말 타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에서 나중에 우리가 스네일 메일이라고 하는 우편도 있었지만 네. 이제는 진짜 뭐 네. 바로바로 이메일이 아니라 지금은 카톡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걸로 그죠? 전자기파가 발견이 되고 네. 제가 이제 책을 써놨지만 전기와 자석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 요상한 관계를 인류가 발견하게 되면서 네. 전자기파 그리고 우리의 이제 전자 문명이 네.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 전기와 자석. 예. 그걸로 다 거기서 이제 이 지금의 반도체가 다 연결이 돼서 그렇죠. 예. 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이 반도체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가 1초에 처리하는 뭐 영화 분량이 뭐 몇 백만 개, 몇억 개 뭐 이런 수준이 됐으니까 엄청난 정보의 이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때도 발전이 많았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전쟁하고도 또 연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반도체가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는 네. 무기용이었죠. 무기용. 무기용. 결국은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네. 그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예. 좀
초기에 주도를 했었고 네. 그런 미국의 이 파괴력을 보고 이제 당시에 소련도 동시에 개발해 놨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이런 그 반도체 개발 이 지역이 모스크바 북서쪽에도 개발이 됐었어요. 소련에서도. 그런데 소련은 실패했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국은 그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면서 필드에서 이거를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수율을 높이는 게임을 했었고 소련은 그게 아니라 약간 그 탑다운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에서 강제로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반도체 현상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대학에서 반도체 강의를 들으면 반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거를 실제 반도체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엔지니어링 능력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반도체에서는 정말 그 수율 게임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아니, 수율 말씀하시니까 이 반도체 제조 공정 보면서 야 이게 뭐 정착이니 식각이니 뭐 이게 장난 아니구나.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쉽게 제가 이제 거기에도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일종의 이제 작은 건축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층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건축용어를 몇 개 써가지고. 좀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저희가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들을 만들고 그 방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필요한 방들을 서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조금씩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놔도 1층부터 80층까지 걸어 다녀야 된다면 그러면 이 거대한 건축물이 효율적이지가 못한데 그걸 얼마나 또 서로 빨리빨리 이동하게끔 만드는 거. 뭐 예를 들면 디램 16기가비트 디램이라 그러면 거기에는 16이니까 160억 개의 트랜지스터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연결을 하고 또 필요한 건 외부로 그 통과되는 그런 또 외부 유출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자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높이 만드는 것처럼 뭐 랜드도 3D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층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 반도체 제조 포토마스크에 그려져 있는 설계도를 웨이퍼 위에 구현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게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대로 아파트나 건물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그 웨이퍼라고 하는 저는 이제 웨이퍼를 거기는 제가 이제 큰 도시 뭐 계획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그 도시를 이제 만드는 거죠. 도시를 만드는 그 과정인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빛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빛의 예술, 빛의 기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리소그라피라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원래 미술 용어죠, 미술 용어. 뭐 석판화? 뭐 석판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어렸을 때도 판화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이렇게 모양 오려가지고 물감을 칠해서 밑에 딱 도장 찍듯이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반도체는 물감을 쓰는 게 아니라 빛을 쓴다. 빛을 쓴다. 그래서 그 빛의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제대로 이게 만들어지는지가 결정이 되는 그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 뭐 다이오드, 정류 소자, 커패시터, 게이트 등 수십억 개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잘 세우고 이를 연결하는 복잡한 도로망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책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또 읽다 보니까 86페이지에 폰 노이만은 CPU와 메모리가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한계점을 예견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모리 계층 구조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에 연동이 되려면 HBM3가 필요하다.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다 예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폰 노이만이라는 그 사람은 거의 뭐 외계인급 지능을 가졌다 그래요. 아, 그 그래요?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 병상에 누워서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이렇게 외울 정도라고 그러고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헝가리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될 때도 아, 예. 영어를 이제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통째로 외웠대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였고 수학적으로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능을 가졌다 그러죠. 네. 그래서 컴퓨터의 구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데 아. 그때 이제 폰 노이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컴퓨터 개발할 때 자기는 굳이 컴퓨터가 필요 없다. 머릿속으로 다 계산되니까. 네, 자기는 모든 게 남산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네. 세계 과학자들 네.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기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컴퓨터 구조를 이런 그 메모리랑 프로세서로서 이제 분리되어 있는 현재 폰 노이만 네. 아키텍처를 만들고 이게 언젠가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대비를 한 설계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네, 사람이시네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뭐 외계인으로 이제 불리기도 했었고 네. 예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옆집에 살았었대요. 아, 그래요? 네, 아인슈타인 옆집에 살았는데 아인슈타인한테 수학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한테 수학을 네, 가르쳐줬다고요? 네. 이거 저는 세계의 존재하면 뉴턴,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뭐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한테 수학을 가르쳐줬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류 역사상 폰 노이만의 그 지능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기는 아인슈타인을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거는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과연 이게 어떤 건지에 네. 대해서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네. 이러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게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 거죠. 네. 참 그런 분들 이렇게 책을 읽거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야,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천재들의 발견과 발명이 있었구나. 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래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좀 갑자기 또 이제 현재 문제로 좀 들어와서 계속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축적된 이런 기술과 여러 가지 뭐 특허 장벽도 있을 거고 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하시고, 저도 계속 걱정하거든요. 네. 이 경쟁 구도가 중요한데, 이 중국이,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직접 만들지 하면서 약간 만만디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라올까 사실 겁이 나는데, 네. 이 책을 읽어보면 못 따라오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반도체는요, 뭐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기업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밑에 딸려 있는 필요한 뭐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네. 한 나라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우리 ASML 이야기 하잖아요. 네덜란드 ASML 이야기하는데 ASML에 이 공급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전부 다 조사해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나하나. ASML의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공급하는 업체들 말입니까? EUV 장비를 만들기 네. 위해서 어떤 업체들이 어떤 물품을 공급하는지를 저희 뭐 주니어들하고 이제 앉아가지고서 하나하나 다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ASML 공급하는 회사들에 또 공급하는 회사들 또 있겠죠. 그걸 줄줄이 이제 제가 여기 한 것처럼 계속 따라가 본 거예요. 네. 어디까지 이게 확장이 되는지. 네. 그래봤더니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걸쳐 있고, 뭐 예를 들면 일본 업체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요? 독일 업체들도 많고, 스위스 업체들도 있고, 굉장히 아주 복잡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뭐 ASML이 EUV를 뭐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닌 거죠. 모든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회사들이 결국은 합쳐져서 이 장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미국이 저렇게 제재를 하는 상황이면은 우리가 모든 장비를 사실은 뭐 자기네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이제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좀 빨리 쫓아간다 이런 거는 이미 포기를 했죠. 그래요? 원래 2015년도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네. 처음 천명을 하고 10년 내에 중국의 그렇죠.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올리겠다. 아, 그게 25년까지 70%야. 네. 원래 2015년도에 15%였는데 네. 이거를 2025년 10년 내에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제 이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아.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거냐, 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25년은 이제 2년 남았잖아요. 네. 뭐 1년밖에 안 남았죠. 사실 네. 1년 남았는데 지금은 그럼 중국의 자금률이 몇 %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죠. 네. 되게 어려운 것이고 제가 이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보고서를 간단하게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전 세계 슈퍼컴퓨터 네. 이 랭킹을 발표를 했어요. 네. 1등부터 500등까지 이제 랭킹을 발표를 하거든요. 1년에 2번 발표를 하는데 그걸 보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이제 중국 업체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네, 본 것 같습니다. 예. 네이버가 있었어요. 네이버는 22위, 2인가 3등인가 예,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원래는 2017년도만 하더라도 예,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1, 2등을 했었고요. 네. 전체 이 슈퍼컴퓨팅 파워 누가 더 과연 연산 능력이 더 빠르냐 그거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살짝 앞섰어요. 2017년.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사실은 굉장히 그 반도체 굴기의 필요성을 더 느꼈고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제재가 그때부터 복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6년이 지나서 이번 11월 달에 발표된 자료를 봤더니 미국과 중국의 컴퓨팅 파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졌냐면 네. 9배로 9배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은 10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중국은 아주 뭐 거의 성장 못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더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또는 테크 굴기를 막기 위한 이 전략은 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이야, 그 정도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네. 이제 걱정 좀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중국이 쫓아오는 거는 일단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시대의 거인들 요거 보면서 네. 제가 항상 이래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우리는 386 컴퓨터 486 네. 쓰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인텔이라고 하면 인텔 인사이드 뭐 요것도 있지만 너무 거대한 진짜 거인인데 인텔을 주가를 보면 네. 뭐 어디 아픈가? 그렇죠. 지금 뭐 많이 아픈 상태죠. 예.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인텔인데 네. 뭐 이번에 기술적으로는 못 쫓아가도 저는 또 금방 이렇게 쫓아올 줄 알았는데 네. 그 인텔의 과거에 68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페어차일드 출신 로버트 노이스 고든 무어랑 앤디 그로브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 회사가 설립됐는가 72년도에 세계 최초 D램 출시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와 대단한 회사였구나 싶은데 지금 계속 아픕니까? 예.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네. 그 인텔은 이제 1대 CEO가 로버트 노이스였고 1대가 2대가 고든 무어였고 예. 3대가 앤디 그로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폴 오텔린이 또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6대 CEO였던 이제 브라이언 크레자니치라는 분이 네. 그분이 이제 그분도 엔지니어 출신인데 이제 되고 나서 뭘 했냐면은 굉장히 약간 프레시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예. 인텔도 기존에 우리가 이제 컴퓨팅 쪽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 계속 할 수는 없다. 우리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네. 이러면서 사실은 맞는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네. 뭐 이런 거를 천명을 했죠.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업체를 인수를 하고 네. 또 이 모빌아이라고 하는 예. 자율주행 반도체 업체를 또 인수를 했죠. 거기까지는 정말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일인데 네. 그런데 이제 또 뭘 생각한 거냐면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가 이제 비대해졌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러면서 이분이 꺼낸 카드가 뭐냐면 네. 구조조정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인텔의 그 2014년에서 15년에 인텔의 직원이 12만 명이었는데 네. 11,000명을 해고를 합니다. 11만 명이었는데 12,000명을 12,000명, 11%를. 11%를 해고를 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나가라 그러면 누가 나가냐?
아, 그렇죠. 네, 딴데 이제 갈 데 있는 갈 데 있는 사람이 나가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느냐? 그 네. 사람들이 결국은 엔비디아 가고 AMD 가고 애플 가고 퀄컴 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텔의 외계인들 다 어디 갔냐. 그렇죠. 네. 이때 구조조정을 한 게 완전히 악수였네요. 네. 그러면서 인텔의 그런 개발 능력도 좀 떨어지고 또 당시에 엔지니어들도 이제 결국은 딴 데로 많이 갔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인텔이 도저히 얘기가 안 먹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한참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텔 실적 발표에서 인텔이 가이던스 딱 주는 게 네. 당시에 그냥 시장을 딱 좌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때 뭐 지금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부터 막 우리가 긴장해서 막 보듯이 그때는 무조건 인텔, 예, 인텔이 CPU를 또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네. 반도체 사이클이 그 다음에 그렇죠. 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인텔도 이제 또 하나 이제 놓친 거는 결국은 인텔의 이제 과거의 그런 뭐 아까 인텔의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 세 명. 예. 네. 로버트 노이스의 고든 무어, 고든무어. 그다음에 앤드 그로브, 이 이제 인텔의 트리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고든무어가 무어의 법칙 네, 했던 맞습니다. 그분인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네. 또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 오리엔티드 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의 시대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네. 인텔도 그 부분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 치고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파트는 뭐 당연히 이 반도체 설계도도 중요하고 뭐 프로세싱 파워도 중요하지만 이거 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서 실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인텔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지존은 이제 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 야, 그 책에 보니까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5년 동안의 반도체 매출 1등이었는데. 네. 참. 2017년, 18년도에 삼성전자가 1등이었어요. 삼성전자가 1등 됐고. 네. 지금은 1등이 누구죠? 이게 되게 놀라운 건데요. 요번에 그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 매출액이 전체가 반도체는 아니에요. 예. 거기에는 그 멜라녹스라고 하는 예. 네트워킹 업체의 매출도 들어있고 또 서버 매출도 있어요. 하지만 되게 놀라운 거는 엔비디아의 매출액 182억 달러가 나왔는데 분기예요. 네, 분기에 182억 달러가 나왔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액이 125억 달러 예. 그리고 인텔의 매출액이 140억 달러 예. 그리고 TSMC가 165억 달러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매출액 면에서도 사실상 1위에 올라가는 좀 됐네요. 거죠. 저는 일인 거죠. 저는 그냥 엔비디아가 워낙 영업이익률이 좋아서 네, 이익이 좋아서 시가총액이 큰 거지 매출은 그래도 뭐 한 4, 5등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매출에 있어서도 1등이 돼버렸네.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올해 매출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한 120에서 130%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전 세계 반도체가 다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적자가 나고 단업체들도 다 마이너스가 났는데 엔비디아는 2배 이상의 매출의 성장률을 보이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야. 그래서 이 인텔이 그 위대한 거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약간 좀 그저 부상당한 부상당한 축구 선수? 근데 이미 나이는 한 50 넘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텔이 정말 휘청하기 시작한 게 2018년도 1월 달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나갔고 하지만 그 몇 년간은 그래도 그동안 쌓아놓은 이 재산 가지고서 이제 그 명맥 유지를 했는데 2018년 1월 달에 인텔의 CPU에 그 스펙테이터 버그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안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휘청휘청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게 이제 하필이면 사실은 인텔 창업 50주년의 해였단 말이죠. 그렇네요. 68년도에 설립됐으니까 50주년 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가 삼성전자도 그 우리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 한지 40주년이에요. 40주년. 네. 그런데 지금 올해 상황이 이제 적자가 나고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기시감이 약간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삼성이 정말 제가 볼 때 신기일전 하셔가지고 여기서 판도를 바꾸는 이런 게 좀 나와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런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그래도 삼성이니까 그죠? 네. 네, 다시 분명히 그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인텔이 이렇게 그 2018년도에 방금 CPU 보안 결함 이게 멜트다운 버그 네네. 이름이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하필이면 이 모비라이랑 알테라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있던 좋은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네. 여러 번의 이런 패착이 있었던 부분이고 2010년도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그 전에 PC에서는 무조건 그냥 프로세서 하면 인텔이었는데 모바일로 들어가면서 사실 좀 그런 게 좀 없어요. 굉장히 컸죠. 예.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기존 비즈니스를 잘하던 업체들이 예. 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나왔을 때 빨리 옮겨가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죠. 예. 근데 사실은 예전에도 인텔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D램을 제일 먼저 개발했던 회사였는데 예. 그때 이제 D램이 일본 업체들이 막 들어오고 이럴 때 보통의 경영진들 같으면 사실 거기에 계속 집착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인텔의 CEO였던 이제 앤디 그로브, 예. 앤디 그로브가 D램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아. 버리면서 새로운 이 프로세서, 마이크로 예. 프로세서 시장을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런 경영자가 이제 지금 사실 원래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인텔이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안 나왔던 거죠. 야, 방금 그 디램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그 과거에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비롯해서 인텔 뭐 그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도 뭐 LP다, NEC 등등 이래 보다 네. 보니까요. 전부 다 한결같이 1980년대 들어서 일본 디램 업체들 때문에 그렇죠. 예. 거의 이제 디램 사업 안 된다. 네. 접어야 된다. 네.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1992년도였었나요? 네. 그때가 그 세계 최초로 뭘 개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중동 오일 쇼크부터 시작이 돼요. 그 중동 오일 쇼크로 네. 인해서 이제 미국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 그래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미국 경제 안 좋아지면서. 70년대 중후반이네, 네,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일본은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동 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편을 안 들고. 당시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일본은 그 오일 쇼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업체들은 완전히 뭐랄까 좀 쪼그라드는 그런 네. 투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본 업체들은 거기서 투자를 한 거죠. 그게 결국 발판이 되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일본 업체들이 쭉쭉 그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휘청하고 일본이 뜨는 걸 보고 우리 이병철 회장이 아니 어떻게 일본이 어떻게 미국을 저렇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때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그 명예 박사학위를 네. 받으러 미국에 간 김에 당시에 이제 실리콘밸리를 한번 구경 가보자 뭐 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그때 그 업체들 방문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당시에 뭐 그런 게 없었는데 당시에는 막 PC가 막 보급이 됐었고 네. 당시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HP나 뭐 이런 회사들, 애플 이런 회사들 봤더니 직원들 책상에 이 모니터가 다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로 일을 한다. 네. 이제 우리는 다 소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으시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부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듬해 이제 겨울까지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83년도 2월 달에 그 도쿄 선언이라고 하는 그게 1983년 네. 2월이네요. 예, 그렇게 딱 발표를 하셨고 그렇게 됐더니 이제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에서는 한국을 이제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삼성이 개발했던 그 D램 제품은 일본은 당시에는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라인에서 네. 이걸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삼성이 엄청난 적자를 봤죠. 당시에 네.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D램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300% 정도까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런 와중에 일본이 워낙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이제 미국의 업체들도 되게 힘들어진 거죠. 그 영향을 미국 업체들도 같이 받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우성이 난 거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본 때문에 못 어. 살겠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우연치 않게 당시에 일본의 이제 도시바라는 회사가 네. 도시바라는 회사가 노르웨이의 공스베르크라는 회사랑 같이 소련의 그 잠수함의 성능을 높이는데 일조를 한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오. 예. 그래서 일본은 처음에는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잡아떼다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반일 감정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된 거죠. 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망한 나라를 우리가 먹고 살게 해줬더니 소련을 도와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놈들 봐라 이게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뭐 일본 미국의 이제 국회의원들은 막 일본 이제 소니 트랜지스터 불태우고 뭐 이러는 이제 일들을 막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 일본은 이거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나라일 수 있다. 못 믿을 나라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뭐 잘 아시겠지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강제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19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반도체를 완전히 그냥 틀어준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삼성이 일본이 만약에 그냥 그렇게 날뛰게 그 미국이 만들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더 이상 경고망동을 못하게 미국이 눌러주면서 삼성이 숨통이 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서 이제 지금의 삼성이 된 거죠, 사실. 야, 아니 그 85년 또 6월 22일인가 뭐 플라자 합의가 있었었는데, 그 플라자 합의의 배경이 이 중동 오일 쇼크 다 연결이 있는 거네요. 물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 업체들이 왜 80년대에 들어가면서 경쟁력을 잃었나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때 우리 뭐 80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이코노미 애니멀이라고 그렇죠. 뭐 얘기했고, 당시에 뭐 소니의 워커맨도 나오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이런 부분도 다 뭐 일본이 장악을 하면서 그렇죠. 제가 91년도에 그때 가을에 그 샌프란시스코로 어학연수를 갔었거든요. 91년도. 갔을 때 그 같은 그 어학연수에서 일본 학생들하고 같이 여행을 한번 갔어요. 그때 다치 밴이라고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밴을 타고 가는데 차가 약간 뭐 삐그덕 거리니까 그 일본 애들이 이 미국 차 가라면서 이렇게 성능이 안 좋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 무슨 제조에 대한 엄청난 이 자긍심, 오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90년대 초에 그 배낭여행을 이제 유럽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저희는 이제 막 기차 타고 뭐 밤새 막 꾀질꾀질하고 이제 배낭여행을 다니는데 일본 학생들은 정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 부러웠던 이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마어마했죠. 그래도 그 일본하고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반도체를 이병철 회장님이 그거 반도체를 하시겠다라고 한 게 대단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적자가 났을 때 뭐 여기저기서 좀 잘못된 선택이다. 그렇죠. 빨리 접어야 된다.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 뚝심 그리고 그 이건희 회장님도 그렇게 반도체를 또 해야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사실 이제 이건희 회장이 먼저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요? 원래 먼저 한국반도체라는 회사를 개인 자격으로 인수를 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죠. 고생을 해서 이제 결국은 그거를 삼성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가 됐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병철 회장도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갔다 와서 그걸 눈으로 직접 보시고 나서는 왜 우리 아들 이건희가 저렇게 반도체 하는지를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때 이건희 회장님 나이가 그러면 도대체 한 이건희 회장님이 42년생이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40 초반 뭐 이렇게 됐을 때죠. 참 이건희 회장님 스스로 한 명의 천재가 뭐 1000명,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님이 천재이셨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이병철 회장도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지만 결국은 D램 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수율을 높이는 게임에서 이제 결정이 난다. 그래서 네. 우리가 미국이랑 일본을 제낄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이 야. 그때 거기서 녹아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축구로 따지면 거의 뭐 브라질하고 붙어야 되는데, 네, 그죠? 우리가 거의 뭐 동남아 팀 정도였다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해볼만 하긴 한데, 네, 그렇죠. 당시에 이제 사실은 초기에 그 삼성이 디램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당시에 그 삼성의 초기 기술을 이렇게 알려준 기업이 사실 마이크론이에요. 아, 그래서 그때 삼성의 이제 핵심 멤버들을 마이크론에 연수를 보내고 예, 그래서 마이크론도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 뭐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뭐 반도체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줄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삼성의 일종의 삼성의 슈퍼스타들이 거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대재 뭐 전 사장이라든지 아, 그런 분들 뭐 이윤 사장 이런 분들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론이 가르쳐 준 거를 구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깜짝 놀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는 너는 우리 회사 오지 마라.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삼성이 그럼 자체 개발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이 사단이 이제 난 거죠. 네. 야, 그 자연스럽게 마이크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최상무님은 마이크론은 그 모델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텔은 안 넣으셨죠? 예, 예. 예, 인텔이 이렇게 좀 힘든 병자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런 거라기보다도 어쨌든 매니저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경쟁 우위나 그 경쟁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익 증가의 모멘텀이나 매출 증가의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정된 그렇죠. 리소스로 가장 높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제일 좋은 거에 가장 의미 있는 비중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텔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반도체 책을 읽어보면서 든 생각은요. 이 한 번 경쟁 구도에서 약간 이렇게 벗어나면 예. 함부로 이게 이 반도체 회사가 한 1, 2년 지나면 다시 잘하겠지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막 없어지고 네. 사라지고 막 흡수합병되고 막 이래 버리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도 뭐 변화도 사실 빠르고. 그렇죠. 사실 뭐 제가 에너지트 처음 할 때만 해도 네. 일본의 NEC라는 회사는 네. 넘볼 수 없는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요. 흔적도 없이.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예. NEC가 니폰 일렉트릭 뭐 컴퍼니 해가지고 일본 전기.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진짜 옛날에 NEC 하면 대단한 회사였는데 어디 갔어요 지금? 지금은 이제 뭐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메모리가 이제 그건 떨어져 나와가지고 네. 엘피다가 됐다가 지금 없어졌고 네.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은 결국은 뭐 우여곡절 끝에 르네사스 현재 이제 약간 명명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당시에 원래 NEC가 삼성전자 같은 회사였죠. 그러니까 종합전자 회사였죠. 컴퓨터도 세계 뭐 랭킹에 들고 뭐 이런 게 다 없어졌죠. NEC 컴퓨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NEC에 대한 부분을 제목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벚꽃처럼 피었다가 진 일본 반도체의 역사. 네. 엄청 화려한데 벚꽃이 펴 있을 때는 엄청 화려한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죠. 일본도 1980년대 초반 그래서 중반 요 정도까지가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사그라진.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일본 전기 이 NEC가 1898년에 출범을 했는데 1899년에 AT&T의 자회사 웨스턴 일렉트릭하고 합작사로 설립이 됐다라고 돼 있어서 그 옛날에 미국하고 어떻게 합작사를 했었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일본이랑 다를 계속 좋아하진 않지만 네. 당시 어쨌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아시아의 강대국이 되고 세계적인 강대국까지 올라선 이런 역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얘기까지 나오냐 임진왜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임진왜란을 우리는 뭐 일본이 뭐 명을 치기 위해서 뭐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써도 알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그거를 세라믹 워라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도자기 그래요? 전쟁으로 알고 있다고 해요. 아. 왜 그랬냐면 당시에 도자기가 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 아시아 도자기가 최고급 전략 자원이었던 거죠. 당시에 도자기 한 세트 가격이 유럽의 웬만한 집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유럽의 귀족들이 이 아시아산 도자기 이거를 그래요?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 한국의 이 도공들 도공들을 우리가 데려와야 되겠다. 네. 이러면서 사실은 데려간 거죠. 뭐 강제로 데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좀 자발적으로 데려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에서는 도공들을 전혀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최고 장인으로 아. 이렇게 대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건너가게 됐고 네. 당시에 그래서 일본이 또 당시에 이제 중국은 명청 교체기였기 때문에 도자기 공급이 많이 안 됐대요. 그거를 일본이 결국 이제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네. 도자기를 대거 유럽에 수출하면서 그때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을 하고 이 국력이 굉장히 신장을 한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쌓여서 우리가 조선을 패망하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역사까지 이어졌던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전략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더 강화하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당시에 이 도공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엔지니어들인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뭐 좋은 대우를 해주고 또 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지가 네. 국력을 좌우하는 그런 게임이 된다는 거죠. 유럽이 우리 어렸을 때는 네. 옛날에 유럽은 우리가 쳐다보기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넘사벽이었죠. 요새는 어떻습니까? 유럽이 좀 별로인 걸로 보이잖아요. 네. 유럽이 우리를 부러워하죠. 그렇죠. 우리는 반도체를 한단 말이에요. 네. 유럽은 반도체가 없어요. 사실상 뭐 ASM이라는 장비 회사는 있지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국력에서 음.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야, 그 임진왜란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서울대 김태우 교수님이 패권 전쟁에서 네. 그 일본을 얘기하면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런 산업의 혁명이 있을 때 그걸 누가 빨리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 나라가 그 기술적 우위에 있으면 그 나라는 100년이 그렇죠. 네, 100년이 편한데 그러면서 김태희 교수님 말씀이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가면 앞으로 100년은 우리가 일본이 이길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데 지금 반도체 지금 다 망하고 없는 거잖아요, 일본이. 맞습니다. 르네사스 여기 뭐 자동차 반도체 좀 하고 있고 네. 뭐 등등 있던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다, 그죠? 오죽하면 뭐 트럼프랑 바이든 대통령 서로 당이 달라도 중국이 반도체 못하게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는 인공지능과 연계되는 가장 네. 중요한 부품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많이 바꿀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반도체는 거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네. 그러면서 완전히 좀 새로운 판이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판이 바뀌는데 우리가 그걸 잘 캐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충분한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면 한 3년 사이클 지나고 보면 항상 정고점을 돌파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사이클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PBR 1.6배만 가면 사실은 9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6배면 내년 기준으로 네, 9만 넘어가군요. 근데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네. 그 명확해지면 이게 잘 안 돼요. 명확해지면 이제 팔고 나와야 돼요. 약간 이제 잘 모르고 이럴 때